라피 서초 두손건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부에서는 오늘 하루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요약해서 콕콕 집어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달해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바람은 차가운데 원래 봄이 그래요. 저 지난 주말에 네.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눈이 눈이 그 눈이 이렇게 휘몰아치듯이 내리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은. 아니, 그래가지고 해산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해산물은 지난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있고, 지금 또 이 날씨가 좀 이상해. 원래 해수 온도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이 기온 이상 때문에 진짜 고생하시는 어민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참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니 근데 바람은 세지만 원래 봄바람이 차가워요. 봄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진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좀 정치나 이런 쪽에서 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내일로 이제 마무리라고 되는 건 뭐 하지만 하여간 변론은 끝나는 거예요, 내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의 변론기일이 이제 내일 종결이 됩니다. 이 탄핵 심판 결과가 이제 당연히 조만간에 나오게 될 텐데, 또 이에 따라서 조기 대선의 시기나 여부가 결정이 그렇죠. 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10일차 변론기일 헌재가 열고요. 이걸 끝으로 변론 절차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선고를 위한 평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내일 특히 주목해 보실 만한 점은 헌재가 이제 국회 측의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최후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또 얼마나 진술의 시간이나 내용이 나올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말 동안 대리인단과 함께 이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만일 탄핵 소추안이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고,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시에는 곧바로 조기 대선 절차에 착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중에 이 조기 대선 프로세스는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임기는 바로 선거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내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 최후 진술을 저희가 수중계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2시부터 열린다고는 하는데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2시 20분이나 반부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땐 3시 반에 끝나죠. 네. 거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또 이 얘기가 끝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4시 반 정도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끝나야지 완전한 풀 버전의 이 대통령의 육성이라든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직접 그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어떤 방송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헌재가 곧바로 헌재에서 중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녹화한 거로 주면 그때 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시 조금 늦어지면 5시 반일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께 직접 생생하게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죠. 이것도 2심
최종 변론이죠. 네, 2심 항소심 이제 모레 열리게 됩니다. 예. 26일 오전 10시 반 5차 공판기일이 열리면 이제 항소심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 최후 변론 그리고 이 대표의 최후 진술까지도 재판부에서 들을 예정입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의 경우에는 이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 예. 만일 1심 결과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 대표가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중에 종결을 하게 되면 한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만일 1심 결과대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대권 주자 그 대권 가도에도 굉장히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2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구조를 봤을 때 과연 큰 동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요. 대법원 판결이 2, 3, 3이니까 3개월 이내에 나온다는 건 이내거든요. 과연 대법원이 언제쯤 그러면 3월 중순에 3월 말 사이에 2심 결과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대법원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느냐는 분명하게 이 대선 문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가정하면 네. 그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변수가 있겠죠. 두 개라서 신경 쓸 그렇죠. 게 많네요. 근데 조기 대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정치권 당연히 여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여야에서 벌써부터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보다는 좀 물밑에서 이 조기 대선이 현실화했을 경우의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일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여부를 생각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히나 민주당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또 동시에 정권 유지 여론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랑 당정협의회도 잇따라 열면서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여권 잠룡들이라고 불리는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등 많은 사람들이 국회나 언론에서 좀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제 26일에 책이 나오거든요. 네. 정치 활동을 다시 재개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홍준표 시장의 오늘 발언이 뉴스를 뜨겁게 달궜는데 대선이 만약 생기면 대구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을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지금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 정권 교체를 위한 다양한 여론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되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경제성장, 감세정책, 친기업 행보 이렇게 이른바 언론에서 우클릭이라고 하는 다양한 발언들을 하면서 중도층이나 보수층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중도 보수 자꾸 중도 보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지지층의 외연 확대를 이재명 대표가 꾀하고 있다는 논리도 가능한데 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 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과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사퇴 이런 거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선은 기본적으로 진영 대결 구도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진영 대결 구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대선은. 뭐냐면 이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으로 걸 거냐 하면 내란 옹호 세력 대 내란 반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민주적 헌정수호 세력 대 뭐 반민주 세력 이런 식의 구도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환으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파면 뭐 사과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 사퇴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선거 구도가 변하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네. 영민 아나운서는 네. 물론 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 빠듯하게 살지만 돈이 생기면 뭐 주식을 해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요? 아니면 뭐예요? 예금을 해요?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돈이 많은 모양이야. 아니. 비밀입니다, 여러분. 야. 제 지갑 사정이라 대회비입니다. 예. 내가 언제 뭐 얼마를 뭘 샀냐 뭐 이런 거 물어봤나? 뭐 적금도 하고 예금도 하고. 근데요. 예. 이게 지금 요새 금리가 이게 예금 금리가 낮다며요. 그렇죠. 예. 한국은행에서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시장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5대 시중은행에서는 예금금리를 지금 빠르게 낮추는 추세라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 예금 상품을 1년 만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3%대 금리도 없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들어가 있는 예금은 3%대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즘 신규로 가입을 했을 때는 2%가 주류가 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자율이 좀 낮고요. 지금 기준금리는 연 3%인데 오히려 이 은행에서의 금리가 더 낮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뭐 집도 사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내잖아요. 집 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때 그럴 때 이제 대출금리 가 이제 또 붙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 대출 금리는 지금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관리한다라는 이유로 좀처럼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대금리 차는 계속 높아지고 은행들이 이득이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대금리 차가 작년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1.43%포인트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0.02%포인트 커졌고요. 4개월 연속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하락폭이 대출금리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도 지금 뭐 금리 어떻게 결정하나 요거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 발언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는 대출 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면서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건데요.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반영할 때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서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어쨌든 이것도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정부가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또 어쨌든 대출 금리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시장 원리 작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은행 뭐 이거 자기네 이익만 따지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부 금융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제 대학교 동창 얘기 사실 네. 들은 건데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근데 그때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출렁이고 움직임이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금방 안 나타날 수도 네.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때를 대비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은 은행들 특히 이제 시중 5대 은행 정도 된 은행들이 좀 튼튼하게 버텨주는 것이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사태를 대비하는데 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야 이거 뭐 자기네만 돈 벌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참 그런데 우리가 사는 거는 점점 팍팍해지고 말이에요. 만족해요? 그래도 만족하지. 만족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긍정적인 척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러죠. 전 이거 충분히 이해해요. 네,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내용이고요.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를 보면 2023년에 한국인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4점.
그 전년보다 0.1점 하락을 했습니다. 원래 2019년에 6점으로 하락을 한 뒤에 코로나19 시기 거치면서 조금씩 올라왔대요. 예. 그런데 2023년에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이제 해외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총 38개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 순위가 여기 33위. OECD가 38개 네, 국가일까요? 그 국가들 중에서 33위로 하위권에 자리하면서 이 만족도가 높지 않다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제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소득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에. 실제 예. 데이터가 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요. 평균보다 0.7점이나 낮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인 가구 만족도는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까지도 6.6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관계 만족도, 대외 신뢰도, 기관 신뢰도 이런 부분, 여가 시간 등등도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지표를 보였습니다. 여가 시간은 그러니까 덜 갖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삶이 더 바빠지고 젊은 사람들 막 투잡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예, 예. 이게 참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회사에서 투잡을 허락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허락을 하면 자기네가 월급을 조금 주니까 허락을 하면 이제 뭐 얼마든지 투잡을 할 수가 있죠. 그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비율도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죠? 네, 이게 데이터상의 정확한 워딩은 사실 자살률로 네, 뜨는 그렇죠. 건데요. 2022년이 25.2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7.3명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남성의 자살률이 좀 더 높았습니다. 여자의 2배 이상이었다. 그래요? 네, 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만족도도 그렇고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살다 보면. 네. 근데 넘어져서 계속 넘어지는 것보다도 누군가 도와서 일으켜 세워주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어서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패자에 대한 어떤 그 좀 배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뭐 우리가 좀 힘들게 사는 분들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패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